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전력 파트의 힘과 운동에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이제 벡터와 이 벡터, 그 다음에 2차원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벡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기본적인 벡터 연산에 대해 얘기를 해봤고요. 2차원 운동 시간에는 이 벡터의 벡터로 표현되는 대표적인 물리량인 변이 속도, 가속도에 대해 정의를 하고, 이제 벡터를 배웠기 때문에 상대 속도,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었죠. 상대 속도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2차원 상에서 힘이 작용할 때 나올 수 있는 포물선 운동, 그리고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자유낙하 운동이 이제 Y축 방향, 수평 방향 등속 운동 X축 방향이 결합됐을 때 이제 서로 다른 방향의 속도 성분이 독립이기 때문에 그 이제 두 속도를 단순히 이제 합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운동이었고요. 그리고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속도 벡터와 힘 벡터가 서로 수직일 때, 즉 이 중심력, 구심력이라고도 하죠. 이 구심력이 작용을 할 때 이제 물체가 운동을 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자, 이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했었고요. 문제도 포물선 운동 관련 예제도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이 힘과 운동의 하이라이트인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이 앞에서는 사실 이 운동 법칙, 이런 법칙이란 단어가 사용되진 않았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일반적인 법칙을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이 운동이라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제 어떤 물체가 운동한다 그러면은 우리 보통 방향이나 혹은 속력이 변한다, 속력은 빠르기라고 하죠. 속력 자체로는 이제 스칼라인데, 이제 여기 방향에 더해지면은 즉 속도가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변화하면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간에 따라 속도가 변할 경우에는, 자, 이 속도의 변화를 만드는 원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힘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도의 변화를 만드는 원인을 힘이라고 합니다. 속도의, 자, 그러면은 이제 물체 운동의 원인으로서 이제 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이제 뉴턴 운동 법칙은 이제 너무 잘 알려진 세 가지 법칙인데요. 이거는 이제 물체의 움직임, 즉 운동을 설명하는 그런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1법칙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1법칙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잘 알려져 있고 간단한 그런 법칙이기도 한데, 간단하다고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관성 법칙입니다. 자, 이걸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떤 물체는 외력의 작용 없이, 즉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없이,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물체는 정지 또는 일정한 운동을 계속한다. 제가 좀 풀어서 썼는데, 이 정지 또는 일정한 운동을 계속한다, 이 말은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정한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즉 속도, 즉 방향 혹은 빠르기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외력에 적용하지 않는다 의미인데요. 이제 외부에서 적용하는 힘이 0이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 혹은 이제 알짜 힘을 이제 넷포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0인 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법칙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이 법칙이 운동 법칙인데, 사실상 이제 운동 법칙이 메인이라 할 수가 있죠. 혹은 가속도 법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가속도 법칙에서 말하는 게 이제 외력, 즉 알짜 힘이 0이 아닌 경우에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한다, 즉 일정한 운동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 이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관성 법칙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물체가 일정한 운동 상태를 유지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법칙의 특수한 경우, 알짜힘이 0인 경우라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알아두셔야 할 내용은, 이제 이런 우리가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관성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이제 이 1법칙이 작용하는 경우를 관성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성계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성계는 이 1법칙이 유지되는 그런 이제 계를 관성계라고 하고요. 그래서 외력을 받지 않은 경우에 물체가 직선 위를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거나 계속 정지하거나, 즉 운동의 변화가 없는 이런 상태가 성립하는 좌표계를 관성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성이라는 건 뭘까요? 이제 영어로는 이너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교과서에서 이제 매스와 이너시아를 이제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너시아라는 게 물체가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즉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 원래 운동 상태는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원래 가던 그 속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등속 직선 운동이거나 정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 즉 이 힘에 의한 운동 상태 변화에 저항하는 정도를 우리가 질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관성 질량의 의미인데요. 이 관성 질량의 의미를 이제 이 법칙을 배우시면은 이제 좀 더 이해를 직관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이제 가속도가 나오면은 자세히 정의를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질량의 개념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성 질량이라 할게요. 관성.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은 같은 힘이 가해졌을 때 이 저항하는 정도가 클수록 운동 상태 변화가 적을 것이고 저항하는 정도가 작을수록 운동 상태 변화가 크겠죠. 즉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법칙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법칙이 가속도 법칙입니다. 자, 이 가속도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가속도라는 거는 시간당 속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델타 V, 델타 T 이렇게 간단히 쓰면은 미분을 사용하지 않고 간단히 쓰면은 이제 시간당 속도 변화. 즉 속도 변화라는 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방향 혹은 속력 둘 중 하나만 변해도 속도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상태가 변화하는 정도인데, 자 그러면은 이 힘이 크게 힘이 같은 힘이 작용을 했을 때 이 운동 상태가 얼마나 변하는지, 즉 가속도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우리가 관성 질량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 법칙이 사실상 이거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가속도 벡터니까 이제 A의 화살표를 표현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힘의 크기. 여기서 이제 말하는 힘은 뭐냐면은 알짜 힘을 얘기합니다. 물체에 적용하는 이제 힘을 다 더한 건데요. 벡터 합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 F로 쓸 수가 있고, 이제 우리는 여기 편의상 F 넷으로 쓰기도 합니다. 넷 포스라서. 그러면은 F 넷 포스에 비례하고 이제 질량이 반비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량과 가속도가 역관계인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가속도를 결정하는 이제 이 질량을 우리 관성 질량이라고 합니다. 질량이 클수록 이제 변화의 즉 운동 상태 변화에 저항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가속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예쁘게 쓰면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는 그 법칙이 나오죠. F는 ma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 m이 스칼라기 때문에 이 a 즉 가속도의 방향이 이 힘의 방향과 같고 가속도의 크기가 이제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간단한 정의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예제인데, 이제 법칙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고등학교 물리학이 아니라 대학교 물리학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뉴턴의 제 이 법칙을 이거보다는 좀 더 운동량을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더 많습니다. 이제 운동량은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운동량의 시간적 변화 원료 힘을 표현하는 게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운동량이라는 게 이제 P로 쓰죠. 이제 얘도 벡터인데 질량 곱하기 운동 상태, 즉 속도 V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운동의 양이라고 이제 뉴턴이 기술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힘은 운동량의 시간적 변화율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우리가 미분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그럼 이제는 V니까 이제 M은 스칼라니까 당연히 미분할 때 앞으로 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 V에 대한 시간적 미분이니까 아까 앞에서 쓴 F는 MA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는 힘은 운동량에 대한 시간적 미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위는 알고 계시겠지만은 단위가 질량 1kg을 1m/s만큼 가속시켰을 때 초당 1m/s만큼 가속시켰으니까 가속도 단위가 1m/s 제곱이 되겠죠. 자, 우리 이거를 이제 1N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시간 미분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표기를 할 때 이렇게 위에 점을 찍는 거로도 표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속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벡터 표시를 잠깐 생략을 할게요.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변이 벡터 R의 시간 미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 미분은 이렇게 점을 찍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는 위치의 시간 미분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가속도 같은 경우는 속도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은 가속도는 속도의 미분이니까 이 위치에 이교도함수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 점을 2개 찍는 방법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F는 M에 쓸 때 F는 M에다가 R에 이교도함수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좀 특별한 힘, 그 중에 중력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도 중력에 대해서 다시 다룰 텐데, 중력은 특별한 힘이니까 또 이제 그래비티라서 FG 이렇게 쓰고요. 그 중에서 이제 뉴턴의 중력 법칙은 이 중력의 크기가
두 물체에 중력이 두 물체에 적용할 때 중력의 크기는 두 물체 간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건데요. 이제 여기 이제 비례 상수인데, 자, 이 G 값을 중력 상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뉴턴의 중력 법칙이고요. 자, 사실 이제 중력을 넓은 의미로 말하면은 모든 질량을 가진 두 물체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 서로 당기는 힘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할 때에는 중력에서 특히 이 M2를 지구 질량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지구 질량에 비해서 다른 물체가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구에 비해서 다른 물체의 질량을 다 합쳐도 지구 질량에 비하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요. 자, 우리가 여기에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을 해보면은 이제 M1, 즉 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F는 M, A라고 배웠는데, 이제 A가 잡아당기는 M1이 이제 지구가 잡아당기는 물체니까 지구가 잡아당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M1이 이렇게 분이 되고, 그래서 A는 G, M2, R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여기서 M2를 이제 지구 질량 M2로 놓으면은 이 A 값을 우리 특별한 가속도, 중력 가속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중력 가속도. 자, 그러면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물체는 질량 M1이 얼마든 간에 똑같은 중력 가속도로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중력만 작용한다고 했을 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FG를 우리가 무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무게는 우리 W로 많이 쓰는데요. 웨이트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mg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무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이제 무게는 질량과 같지 않다는 점. 여기 질량, 여기 나오는 m, 이거는 물체의 고유한 양인데, 앞에서 배웠듯이 이제 관성질량 혹은 관성질량으로 가속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질량을 구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구하는 이 질량을 중력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하는 이 질량을 우리가 중력 질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게는 힘이기 때문에 지구가 당기는, 그 물체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G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 즉 거의 지구 반지름과 가깝겠죠? 이 지구 반지름과, 그리고 이 지구의 무게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무게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으로 가거나 혹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 R이 달라지게 되면은 이 중력 가속도가 달라져서 무게도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 질량은 어제 같은 일정하다는 점. 왜냐면 내가 가진 고유한 그런 가속도에 정하는 그런 관성 질량 혹은 중력 질량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조금 특별한 힘으로 마찰력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마찰력 문제 푸는데 많이 나오는데 스몰 f로도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거를 쓸 때, 예를 들어서 바닥면과의 마찰력을 구한다 하면은, 내가 이 물체를 힘 F로 당길 때 얘가 이동하라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사실 이 마찰력은 이 바닥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바닥면을 이루는 원자와 이 물체의 바닥면이 이루는 원자 간의 상호작용, 즉 전자기력으로 사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찰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지해 있을 때 당기는 경우와 운동하고 있을 때 당기는 경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을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 피규어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시겠지만, 자, 처음에 어떤 물체에 힘을 작용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마찰력 때문에 얘가 당긴다고 바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당기는 힘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그 물체가 움직이는 시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물체가 움직이기 전에 정지할 때까지는 이 가하는 힘과 이 바닥과의 마찰 계수에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지 마찰력 중에 최대의 정지 마찰력이죠. 그래서 스태틱이니까 S로 많이 씁니다. 그 중에서 최대값 맥스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서 딱 얘가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마찰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살짝 낮아진,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낮아진 그런 마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움직일 때 마찰력이니까 키네틱이라서 FK로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잘 알려진 사실이 FS 같은 경우에는 힘의 크기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에 처음에 비례를 하게 돼요. 왜냐면은 처음에 정지했기 때문에 얘가 F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마찰력도 같이 커져야지 이제 R자임 합력이 0이 돼서 이 물체가 정지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 FS는 가해주는 힘의 크기가 같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운동 마찰력은
바닷가의 마찰 계수, 그리고 이 n 수직 항력에 비례하게 됩니다. 수직 항력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뮤를 써진 이 값을 마찰 계수라고 합니다. 이제 운동할 때의 마찰력이니까 운동 마찰 계수. 그리고 여기 이 F는 정지 마찰 계수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게요. 정지 마찰 계수니까 뮤 S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수직 항력에 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물체에 처음에 힘을 작용하기 시작할 때는 힘을 점점 크게 작용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므로 그 힘의 크기랑 Fs랑 같아서 정지한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고요. Fs가 F인 시점. 그리고 일단 물체가 움직이고 나면은 이제 바닷가의 마찰 계수와 수직 항력에 비례를 해서 일정한 극의 운동 마찰력이 작용을 한다는 점, 이게 마찰력의 성질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직 항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수직 항력 같은 경우에는 수직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물체가 바닥면에 놓여있을 때 바닥면과 수직으로 받쳐 올리는 힘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자, 이 물체가 있으면은, 자, 이 물체의 중력이 아래로 이제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겠죠. 왜냐면 물체가 정지해 있으니까. 그럼요. 네, S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기 때문에 이 중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이렇게 위쪽으로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 수직항력 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직항력 N의 크기가 F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겠죠. FG 중력과. 그래서 이 경우는 마이너스 mg로 쓸 수가 있겠죠. 왜냐면 질량이 m이고 중력 가속도가 g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닥의 재질에 따라서 딱딱한 바닥일 수도 있고 이제 매트리스 같이 푹신한 바닥일 수도 있겠죠. 푹신한 바닥인 경우에는 이 수직력의 크기가 좀 약해져서 이제 단단하게 받쳐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푹 꺼지게 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직 항력은 바닥면과 수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빗면 같은 데서는 다르게 이렇게 마이너스로 단순히 쓸 수가 없고 방향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빗면에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 연직 방향으로 FG 이렇게 작용을 할 텐데, 자, 이 수직 항력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면과 수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FG를 이 세타에 대해서 쪼개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면의 수평한 방향 그리고 수직인 방향으로 쪼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FG 중력에 대해서 수평 방향 성분과 수직 방향 성분을 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 각의 세타니까 이 수평 방향, 즉 이 빗변에 평행한 그런 방향의 성분은 FG 사인 세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이 면의 수직인 방향의 성분은 FG 코사인 세타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물체가 운동을 하는 방향이 결국에는 이 빗변에 평행하게 이 방향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빗변 수직인 방향 성분은 다 상쇄돼서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FG 코사인 세타, 즉 이 중력의 수직 방향 성분과 이 수직 항력의 크기가 같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겠죠. 그래서 여기 이 경우에는 n의 크기가 FG 코사인 세타와 같기 때문에 자, 이 수직 방향 성분의 알짜임이 0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 여기 남는 힘은 이 수평 방향, 중력의 수평 방향 성분 FG 사인 세타를 가져서 얘가 이제 이 빗변에 올라간 물체 M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될 수가 있겠네요. 얘를 이제 질량으로 나누면 그럼 이제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학 문제 풀 때 자주 나오는 힘, 그리고 그 중에서 중력, 마찰력, 수직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 뉴턴의 3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뉴턴의 3법칙은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자, 이 말은 이제 여기서 알짜 힘과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알짜 힘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을 합했을 때 이제 0이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알짜 힘과는 다릅니다. 자, 이 말은 힘 같은 경우는 독립된 그런 하나의 힘이 아니라 힘은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즉 두 물체에서 작용합니다.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하나만 똑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중력이라고 하면은 어떤 물체가 지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지구가 이 물체를 당기는 힘 있으면은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이제 그 반작용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FG와 반작용 FG 프라임은 이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점이 서로 다른 물체에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이제 합쳐서 상쇄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것만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아까 배운 수직 항력이랑 많이 헷갈리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 물체에 M이 있으면은, 자, 물체에 적용하는 중력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체에 적용하는, 즉 바닥면이 받쳐 올리는 힘, 수직 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물체의 알짜임 F넷은 중력과 수직 항력을 합쳐서 0이 되는데, 자, 이 F넷은 이 물체 하나에 적용하는 알짜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힘 자체는 본질적으로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합력, 알짜임을 구한 것이고, 자, 이 힘 자체는 얘와 반대되는 힘,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FG 프라임, 이거는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즉 반작용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수직 항력의 반작용 같은 경우에는, 자, 수직력은 바닥이 물체를 받쳐 올리는 힘이기 때문에, 자, 이거와 반대의 반작용은 이제 바닥에 작용점을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 N 프라임이 이제 반작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작용 반작용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점. 얘는 이제 방향이 반대겠죠. 그리고 얘도 이제 반작용이니까 방향이 반대고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생각할 때는 그 물체의 작용점에 찍힌 모든 힘을 다 합한 합력을 구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각각의 힘 자체는 전부 두 물체 간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반드시 반대 물체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 자, 이것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뉴턴 삼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좀 예제를 풀면서 이거를 적용하는 거를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두 물체가 하나로 묶인 도르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도르래 같이 두 물체가 이렇게 묶여 있거나 혹은 뭐 도르래로 힘의 방향을 바꾸지 않더라도 두 물체가 붙어서 혹은 묶여서 운동하는 경우 이제 이 물체 전체를 하나의 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로 시스템으로 보는 접근법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M1, M2에 대해서만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에서 구하라는 게 이제 각 물체의 가속도고, 그리고 장력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으로도 한번 확인까지 B번에서 하는 그런 형식인데요. 자, 우선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전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A번에서는 각각 M1, M2를 각각 생각을 하고, 그리고 B번에서는 그 두 개를 합쳐서 시스템으로 보는 방법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1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M1 같은 경우에는, 자, 이 M1 바깥에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먼저 이제 중력이 있겠죠. 그래서 아래로 당기는 F1G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M1G1이겠죠, 크기가. 그리고 이 바닥이 받쳐 올리는 수직력이 있을 겁니다. N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줄이 물체를 당기는 장력 T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바닥이 접촉하는 면이 반대로 당기는, 여긴 지금 이 물체가 운동 중이겠죠. 그러니까 운동 마찰력 FK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이체 두 개가 이제 붙어서 움직이는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붙어서 움직이는 두 물체가 같은 가속도, 같은 속도를 가진다는 점이에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두 물체의 가속도가 같다. 그리고 장력이 같습니다. 이 장력은 M1, M2 사이의 줄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이 장력이 M1을 당기는 힘, 그리고 장력이 이 M2를 당기는 힘이 같습니다. 이거에 착안해서 A 가속도 그리고 T 값을 구해볼 거예요. 자, 먼저 M1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F1 내시겠죠? F1에 적용하는 알짜임은 가속도, 장력, FG 플러스 수직 항력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이 물체 자체가 지금 움직이는 방향이 좀 오른쪽으로 수평 방향 성분만 남아있겠죠. 결국에는 물체가 전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은 이 물체의 알짜힘에서 수직 방향 성분이 전부 상쇄돼서 없어졌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상쇄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N이 F1G, 즉 중력과 크기만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F1G랑 같겠죠, 크기가. 자, 그러면은 결국 얘를 움직이는 알짜힘은 이 수평 방향의 힘인데요. 자, 우리 아까 앞에서 마찰력 배울 때 이 운동 가속도, 운동 마찰력은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F1은 이제 마찰계수, 운동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 N인데, 자, 이 수직 항력이 마이너스 F1G였기 때문에 F1G는 M1G1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M1G1 이렇게 운동 마찰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T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합하면은 이 물체가 가지는 알짜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알짜힘 앞에서 봤다시피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M1A가 되겠죠. 자, 그 다음 M2에 작용하는 알짜힘을 보도록 할게요.
자, M2에 적용하는 알짜힘 같은 경우에는 M2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을 전부 보면은 우선 아까 얘기했지만 장력 T가 위쪽으로 수직 방향으로 M2를 당기고 있고요. 바닥에 받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직 항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M2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겠죠. FEG는 M2G2. 그리고 보시면은 수평 방향 힘만 있고 수직 방향 힘만 있고 수평 방향 힘은 없죠. 그래서 F2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FG2 플러스 T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T의 방향이 FG2와 반대이기 때문에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겠죠? 이렇게 마이너스로 봐주겠습니다. 이쪽을 플러스로 보고 이쪽을 마이너스로 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얘는 M2G 마이너스 장력 T가 될 텐데요. 자, 이게 지금 이 F2에 작용하는 M2에 작용하는 알짜힘이고 얘는 이제 뉴턴 운동 이법칙에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 A가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 가속도 A와 T가 같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속도 A를 각각 구해주면요, A는 마이너스 뮤K M1 G1 플러스 T를 M1으로 나누게 될 거고, 여기서 구한 M2에서 구한 A는 M2G 마이너스 T M2.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이 두 개가 같다는 점을 이용해서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에서 준 M1이 4kg고요. M2가 7kg. 그리고 마찰계수가 0.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찰계수, 네, 자, 이거를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가속도 A는 마이너스 0.3 곱하기 4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플러스 T, 이거를 4로 나눈 거고요. 얘가 M2는 7 곱하기 9.8 마이너스 T. 자, 이거와 같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간단한 산수로 계산해 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A 값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은 이 A 값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장력이 같다, 그리고 두 물체가 묶여서 함께 운동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속도가 같다, 이 두 개를 이용해서 A와 T를 구해봤고요. 이게 이제 A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고, B 문제는 이 값을 이제 시스템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봐라 이건데요. 자, 시스템 어프로치라고 하면은 이 M1, M2를 이제 묶어서 한 덩어리로 보는 거를 말하는데요. 자, 그 경우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써주면은, 자, 이 M1과 M2를 묶어서 한 덩어리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덩어리 안에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 장력, 이거는 이제 외력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파란색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만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F 넷, 즉 알짜힘은, 자, 우선 M2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F2G, 그리고 각각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수직 항력은 바닥이 미는 힘이니까 외력이 맞죠. 그 다음 가속도가 아니라 마찰력, 바닥이 못 가게 막는 그런 힘, K. 자, 이렇게 있을 겁니다. 힘들이 이제 다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을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걸 더해줘야 되는데,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F1G, 즉 이 M1에 대해 작용하는 중력이랑 이 수직 항력이 크게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상수에서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전체를 이제 한 덩어리, 이렇게 생긴 한 덩어리를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줄을 따라서 이 작용하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F2G가 되고요. 그리고 이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마찰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파란색 전체를 하나의 개로 보게 되면은 알짜 힘은 M2에 작용하는 중력과 그리고 M1에 작용하는 마찰력, 이 두 개의 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M2에 작용하는 중력 M2G랑 얘는 이제 운동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FK N인데, 이 N이 이제 수직항력, M1의 수직항력이니까 M1 G1이라고 했었죠. M1G.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입해서 한번 알짜 힘을 구하고 가속도까지 구해볼게요. 자, 참고로 이제 이 시스템 전체의 질량은 M1 플러스 M2라서 11kg이 되겠고요.
자, 요값을 구하면은 G로 한번 묶고 이 앞에 M2가 7 그리고 이 마찰 계수가 0.3이었기 때문에 0.3 곱하기 M1 질량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를 이제 간단히 계산을 해주게 되면 5.8 곱하기 5.8 그래서 56.84 뉴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거 우리 이걸로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가속도에 있는 시스템의 가속도는 알짜 힘을 전체 질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전체 알짜 힘 56.84 뉴턴을 11로 나누게 되면 똑같이 55.17 뉴턴이 아니고 여기 단위를 잘못 썼네요. 가속도의 단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를 보게 되시면은 문제가 훨씬 쉬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속도가 M1, M2에 대해서 똑같기 때문에 M1, M2 각자에 대한 알짜힘을 이제 그냥 질량에 곱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1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니까 그냥 4kg에다가 A1 5.17 곱해주시면 되고요. M2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같은 가속도를 7kg, M2에다가 그냥 곱해서 각각 구하시면은 장력까지 무리 없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같은 문제를 푸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한 문제만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아닌데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나무 토막이 이렇게 쌓아져서 움직이는 경우 저희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은 간단한데 이제 5kg, 2kg짜리 나무 토막이 겹쳐져 있고 10N의 힘을 이제 아래쪽에 있는 5kg짜리 나무 토막에 수평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물어보는 게 자, 여기서 이제 minimum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 정지 마찰 계수의 최대값을 구해요 라인데요. 여기서 이제 당연히 마찰력이 반대로 작용을 할 텐데 정지 마찰력입니다. 자, 우리 마찰력을 얘기를 할 때 자, 처음에는 이제 정지에 있는 물체에 힘을 작용할 때 처음에 정지 마찰력이 F랑 이제 비례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는 이제 알짜 힘이 계속 0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이 정지 마찰 계수 Fs 뮤 S 에다가 수직 항력을 곱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보다 이제 같거나 작으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궁금한 건 얘가 얼마겠냐, 최대로 정지할 수 있는 요 값이 얼마냐, 요거를 물어본 겁니다. 이제 아까 마찰 계수 얘기를 할 때 나왔던 그래프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좀 쉬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지해 있다. 여기서부터는 운동한다 라고 했을 때 점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운동 마찰력이 더 정지 마찰력 최대값보다 이렇게 작아지게 되죠. 이때 요 최대값이 이제 정지 마찰 계수 곱하기 이제 수직 항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이제 풀어봤을 때 처음에 일단은 이 두 개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아까 그 시스템 접근법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7kg짜리 이제 덩어리로 보고요. 자, 그러면은 이 물체, 두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을 전부 합쳐서 이제 알짜 힘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FG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직 항력 N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물체가 정지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짜 힘이 어차피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수평하게 작용하는 힘 F가 있고 외력, 그리고 이 바닥면 접촉면이 이 운동을 막는 정지 마찰력이 있겠죠. Fs가 있겠습니다. 자, 얘를 다 합쳐서 0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방향으로. 지금 벡터 합이기 때문에 수평 방향 합도 0이 돼야 되고 수직 방향 합도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평 방향부터 볼게요. 수평 방향으로는 F 요거랑 FS랑 크게 나왔고 방향이 반대여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FS는 아까 얘기했지만 요 값이죠. 최대값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거기 수직 항력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 수직 항력의 방향은 이제 수직 방향인데 이 F 마찰력의 방향은 이 수평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은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크기만 이렇게 썼습니다. 일단. 그리고 뭐 굳이 이제 방향을 넣자면은 이게 벡터니까 X방향 돼 있죠. 여기를 X고 여기를 X방향 단위 벡터, 여기를 Y방향 단위 벡터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은 힘만 따질 거니까, 힘의 크기만 따질 거니까 이렇게 벡터 표시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게 외력이 10N이라고 문제에서 가르쳐줬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수직 항력이랑 중력이랑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니까 이제 수직 방향의 힘도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n인데, 자, 우리 중력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합 곱하기 중력 가속도기 때문에 7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계산을 해주면은 68.6 뉴턴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수직 강력의 크기가 68.6 뉴턴이 되고요. 그러면은 정지 마찰력 FS가 10뉴턴을 그걸 나눠서 n으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우리 방금 n의 크기가 68.6인 거 알았으니까 10 나누기 68.6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마찰 개수가 0.14가 됩니다. 보시면 지금 단위가 약분 돼서 없어지니까 이게 개수, 즉 단위가 없는 개수인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지 마찰 개수 0.14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굳이 반올림을 하자면 0.15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지 마찰 개수도 이렇게 최대 정지 마찰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